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는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아까 오후에 혁신안을 2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2차 혁신안이 공식적으로 혁신위원회에서 의결된 건 아니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하는 형식을 마쳤습니다. 정치인의 희생을 주제로 한 방안들을 내놨는데 일단은 당 지도부 그리고 중진 의원, 윤석열 대통령 측근 국회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다라고 했고요. 국회의원의 정수를 10% 감축하는 방안,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전면 포기하는 방안,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때는 세비를 전면 박탈하는 방안, 그리고 본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했을 때는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가지고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이 5가지 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사안을 갈라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4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혁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라고 김경진 대변인이 혁신위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앞에 소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중진, 험지 출마 내지는 수도권 출마 이거는 결의 사항이 아니고 인요한 위원장의 그냥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권고라고 하는 표현도 써가지고요. 네, 어쨌든 의결보다 권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근데 뒤에 4가지는 네. 혁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네. 거예요. 즉 가장 중요한 인요한 위원장은 줄곧 수도권 험지 출마론, 영남, 낙동강, 네. 하류 얘기했다 농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기현 대표의 워딩도 계속 인요한 위원장은 계속해서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계속 워딩이 바뀌어요. 김기현 대표가 오늘 역시 이제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어서 질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 요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안해 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굉장히 모호한 표현인데 여전히 좀 모호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검토하겠다는 선까지 후퇴하긴 했습니다만 정식 제안이 아니고 정식 기구를 거친 게 아니다라는 걸로 좀 읽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벌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10월 31일 날 김 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중진 험지로는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묘하게 용산 내지는 국민의힘의 주류가 좀 변화된 입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애초에 영남권 중진 차출론이 실제로는 영남권 국민의힘에서 좀 좋은 지역구에 용산 출신들이 많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진이나 측근 불출마 요구까지 같이 붙이면서 그래도 비교적 균형 감각 있는 인요한 위원장 개인 의견 권고를 하더라도 꽤 괜찮은 안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꼭 영남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충북 베이스십니다만 충북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우택 누구죠? 박덕흠, 이종배 의원 이런 분들도 다 3선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공천 물갈이 폭이 대폭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는 그런 참신한 물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기득권이 자리를 바꾸는 일이냐 요거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철규 그래서 네. 의원이 인재영입 위원장이라는 점도 결과적으로는 용산의 뜻이 인요한 이철규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은 외부로 드러나고 있는 시기 아니냐. 그때마다 드러나는 사람은 변화하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영남권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이 다선 의원들이 주로 분포가 돼 있는데 중진 의원들의 이선 후퇴라는 거는 이제 용산과 중진 의원들 사이의 이익 관계가 꼭 합치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이제 반영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혁신위원회의 움직임을 이제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니까 1호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비례 초선 의원인 이용 의원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을 맡았었는데 오늘 이제 채널A하고 통화를 하면서 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면 불출마할 것이고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하면 이것 역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용 의원에게 해당하는 것이겠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물리적으로 근접 수행을 한 점은 뭐 가장 가까운 있죠. 사람이긴 네. 하네요. 그리고 중간에 뭐 국회에서 무슨 뭐 그 기자회견 할 때인가요? 종이 가와서 강하게 지도부를 한번 비판했던 적도 있는데 아마 비례였고 지금 원래 수도권 하남인가요? 출마를 준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용 의원이 이렇게 한 거 보면 확실히 이러한 변화가 좀 용산발 주파수에 맞는 혁신의 뜻이 아닌가라는 점이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진들 지역구 변경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중진들은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거나 내지는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죠. 네, 유보적이기도 하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제 이뤄지고 있는 혁신위의 조치들에 대해서 아직은 곁가지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윤 대통령의 반성과 변화 그리고 수직적인 당정 관계의 변화 김기현 체제 해체 뭐 이런 세 가지 이 중요한 이슈를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본인이 제안하고서도 이제 높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본질을 회피한 혁신안 1호, 2호, 3호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 나가는 건 전부 곁가지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위험한 게 영남 중진 의원을 서울로 보내면 그 빈자리가 생길 텐데 여기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 가능한 지역에 막 꽂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했어요. 오늘 이제 시사저널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혁신위는 11월 2일로 해서 그러니까 어저께부로 활동이 종료됐다고 본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인재 영입위원장의 일철규 전 사무총장이 내정이 되면서 인요한 위원장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고요. 혁신위가 결국 시간 끌기용이었고 실제로 시간만 끌었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이준석 신당이 지금 명분을 잃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명분 같은 건 만들 필요도 없다. 여권과 여당이 구제불능이라는 거를 국민에게 입증하면 입증할수록 그게 명분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당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혁신위안 뭐 이뇨한 위원장이 개인 의견 권고 뭐라고 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포커스를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의석수 10%를 줄여야 된다. 국회의원 의석수.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하자. 라는 등의 뭐 세비 무노동 무임금 하자라는 등등의 이야기는 의결된 안으로 한 4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은 사실 기존의 정치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건 정치 혐오에 기반한 좀 그 견해라서 대부분 이제 반대하는 분야가 많아가지고요. 이것도 전형적인 그 최근에 뭐 다루겠습니다만 김포 문제와 함께 전형적인 약간 포퓰리즘에 의거해서 뭔가 지지율 회복을 노리는 전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하려면 지역구에 엄청난 반발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만 줄이겠다라고 그 얘기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비례성이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의견들을 좀 묵살하는 거여서 이걸 혁신안이라고 들고 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치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3부에서 이탄희 의원과 한번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남, 구리, 고양, 광명 우리도 서울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쪽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좀 탄력을 붙여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광명시 등 주민 여론이 이미 서울 편입에 우호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좀 확장을 시켜나가겠다는 겁니다. 관련 특위의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궁극적으로 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모두가 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시로 든 게 이제 하남, 구리, 고양, 구청, 광명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메가시티 서울이 오히려 지방 도시들을 살릴 수 있는 모델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부산 메가시티를 성공시켜야 되고 전라도도 필요하면 광주 메가시티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강조점을 옮겨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국에서 확대될 수 있는 정책으로 옮겨가겠다라는 의지로 읽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되면 두 가지를 좀 해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조경태 의원이 특위위원장이자 부산이니까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부산, 경남, 울산 쪽에서 하려고 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이거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광역단체장 지금 변경되면서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완전 중단된 논의죠. 예. 왜 부울경에서는 중단을 하셨느냐라는 게 첫 번째. 그렇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을 더 집중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논리와 지역 살리기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메가시티 구상이 사실 부울령에서 나온 게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발전된 지역을 뭔가 자원들을 더 연결하고 해서 확장적으로 해서 다시 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해보자라는 기획의 일환이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메가시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 경기까지 합치면 사실은 메갈로시티다라고도 얘기할 수 그렇죠. 있어요. 메가로폴리스인데 이거를 메갈로폴리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사실 이게 또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미 전화번호를 02를 쓰는 왜 과천은 또 빠졌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의 선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도 사실은 좀 의문이고 전형적인 선거용 기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필요한 거는 지금 지역 현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서울, 경기, 인천 단체장들이 좀 더 자주 만나서 최근에 뭐 광역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더 발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뭐 이렇게 지역 살리기를 위한 메가시티를 서울에 갖다 붙이는 건 너무 경강부회한 공약이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야 내부에서도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일단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 좋은 미래라는 이제 최대 의원 모임이 있는데 여기 의원들이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고 지자체의 각자 도생판을 만들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도 모자라서 이제는 서울 외의 지역 발전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라는 비판 성명을 냈고요. 여당 내에서도 지역구 여론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이제 기류들이 좀 감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광진갑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혁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MBC 시선집중하고의 인터뷰에서 이 논의가 너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넓어져서 서울시의 외곽 지역들에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여당 내에서도 경계심이 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서울시 정무부 시장도 하셨잖아요. 네. 이때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아니 뭐 김포시장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연구를 시작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라서 전혀 당정이나 또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지금 던져졌다 이슈가.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분도 논의가 또 있는 와중에 예. 이런 논의를 또 하면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아서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되면 김포시에 실익은 있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가 되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포시 내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입니다. 이 사안을 처음 이제 정책 제안을 했다고 하는 김병수 김포시장 같은 경우에 조만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면담을 하게 될 텐데요. 면담을 앞두고 계획을 했던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방문 일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네. 김 시장의 수도권 매립지 방문 계획을 두고 이미 지역에서 여러 뒷말이 나왔기 때문인데 수도권 매립지 제4 매립지가 김포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접지역에서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만약에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 서울로서는 자연스럽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 좀 전망들이 엇갈립니다. 서울시는 이미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려고 지난해 8월에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후보지를 선정을 했는데 주민설명회에서는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을 정도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요. 김병수 시장 같은 경우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 매립지 제4 매립장이 김포 땅이라서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로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그게 또 큰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이 뭐냐면 시에서 구로 바뀔 경우의 실익 문제입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게 되면 지방세수의 규모가 이전보다 최소한 2,587억 원이 줄어들 거다라는 분석을 민주당에서 내놨는데 김포시의 올해 예산 규모가 1조 4,063억 원인데요. 그렇더라고요. 이 중에서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걷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세가 2,587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담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등이 포함이 되는데 현재는 이걸 김포시에서 걷어들여서 시의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지만 네. 만약에 구가 되면 서울시 한 개 구가 되면 이 세금을 일단 서울시로 넘겼다가 나중에 뭐 일부를 돌려받는다든지 서울시의 이제 편성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강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시세 2,587억 원이 줄어들고 거기에 추가로 올해 1,520억 원 규모였던 김포시의 재산세도 서울시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반토막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남는 게 그럼 서울시로 갔으면 어려운 구에는 조정 교부금이라는 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어려운 구에다가 교부금을 내려주거든요. 조정 교부금. 그럼 이 조정 교부금을 둘러싸고는 서울에 있는 강북 지역, 즉 재산세 수입이 적은 강북 지역과 김포 간에 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막내 김포구가 강북, 도봉, 노원, 중랑 등의 서울의 강북 지역의 그 구들보다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만약 그럼 김포가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강북이나 성북 등 강북에 있는 구들이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김포가 국회의원 2명을 배출할 정도로 꽤나 규모가 있는, 물론 뭐 전형적인 배드타운이라는 지역은 있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시 군위군으로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긴 인구가 사실 굉장히 적어요. 5만 이하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되어온 사안인데 지금 이거는 총선용으로 급조된 기획이어서 사실 뭐 안의 추진 여부도 불투명합니다만 좀 과도하게 사회적 자원을 좀 낭비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여기에 월요일 날 저희들이 그 소위 메가시티 서울 특위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수도권 주민 편익 증진 특위 국민의힘 부산 5선 조경태 의원이 특위위원장 되셨잖아요. 월요일 날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어떤 구상 갖고 있는지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을 해서 R&D 예산 내 임기 중에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연구개발 예산 관련된 부분인데 어제 대통령이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인 거를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눠 먹기는 절대 안 된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겠다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반복을 했습니다. 잘 쓰일 수 있다면 두세 배 증액도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거기다 덧붙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히 뭐 어느 시기에 증액이 가능하다든지 잘 쓰일 수 있다면이라는 조건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가 좀 불명확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거 아닌가라는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SBS D4럼의 인터뷰에 가서도 비슷하게 더 나아가가지고 저의 재임 중에 재정 R&D 예산은 늘려나갈 것이고 오히려 많이 늘릴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대폭 삭감을 한 뒤에 오히려 임기 안에는 늘릴 거라고 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방향을 지금 정부가 잡고 있느냐라고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변화는 시정연설 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시정연설 때는 다른 말씀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는 시정연설 때 어떤 얘기가 달라졌는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임경빈, 김준우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대덕 연구개발특구 50년 미래비전 선포식 그리고 SBS D4럼에서 R&D 예산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이다. 제 임기 중에 조건이 좀 몇 개 붙었는데 잘 쓰일 수 있다면이라는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근데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당장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오늘 얘기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정연설 때 이 R&D 예산 삭감 부분이 다시 조정이 돼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랬죠. 기대와 뭐 어떤 그런 시선들이 있었는데 전혀 틀렸거든요. 시정연설에서는 이번엔 좀 깎았고 필요한데 몇 군데 더 줬는데 어쨌든 예산을 돌려서 뭐 복지 예산을 좀 서민 복지 예산으로 썼다. 근데 이제 이 전반적인 문제가 생겨난 이유는 결국은 균형 재정, 뭐 건전 재정이라는 워딩을 너무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필요한데 돈을 이제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왜냐하면 연구비가 예를 들어 정부 출연 기관 줄여서 보통 정출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인건비가 있고요. 네. 석박사 과정 수료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포닥이나 뭐 이렇게 와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 역시 나가야 될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제로는 연구비가 주는 게 전체가 예를 들어 20%가 주면 20%가 주는 게 아니라 연구비 고정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게 한 60-70%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네. 연구비 차원에서 보면. 네. 그럼 정출연 같은 데는 기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 가지고
유지가 안 되니까 외부 용역을 또 따옵니다. 그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기본 연구들 수행이 되게 낮아지거나 네. 부실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당장에 티는 안 날지 모르지만 경제 위기고 지금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 부분이어서 예를 들면 대학에서 일부 뭐 교수들이 석박사생들한테 가야 될 돈을 수취한다든가 뭐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종종 있긴 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그거는 그 수사를 하거나 감찰을 하거나 감사를 하면서 이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전체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쫙 줄일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카르텔 얘기하면서 이제 뭔가 구악척결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거를 좀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내년 대선을 다시 바꾸겠다. 근데 지금 당장 나의 오류를 시정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의 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예산은 철학이거든요. 말이 아니라 돈을 숫자를 봐야 되는 거고 사람의 마음도 말이 아니라 발길이 가 닿는 곳이 진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 뭐 쓸 때 쓰겠다 이런 얘기는 야,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술 한잔 하자. 밥 한 끼 먹자. 그렇죠. 이런 얘기랑 뭐가 다른가? 그 이제 특히 어제 가서 이제 만난 사람들이 주로 젊은 연구진들이고 이번에 예산 삭감을 통해서 이제 출연 연구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잘려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좀 안타까운 소위 마음이 드는 건데. 포스트 그렇습니다. 닥터들. 이제 사실 그 인력들이 충분히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세팅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이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라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안을 긴축해야 된다는 큰 틀의 이 방향성을 정해놓고 있으니 다른 데서 줄였다가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쪽에서 이제 저항을 세게 할 수 있으니 가장 정치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쪽을 삭감을 세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업들 중에 각종 이 R&D 예산을 타먹기 위해서 이제 좀 악용하는 네. 그런 기업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지난 정부 들어서 저도 이제 정출연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훨씬 스크리닝 능력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걸러내기 시작했다는 건데 좀 너무 그 뭐랄까 과학기술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지금 현재 처한 조건을 보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이제 또 저는 의대 정원 늘리는 건 찬성합니다만 이게 네. 자칫 또 과학기술계 인력들이 이제 과학기술은 미래가 없구나 하면서 그러네. 뭐 자퇴하고 또 뭐 수능 볼까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고급 인력들의 뭐 불균형. 네, 그런 문제들이 국가 경쟁력이나 공동체의 미래에서 그리 밝은 전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계 그 이종호 장관이 이분이 교수님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종호 장관 당신은 뭐 했냐라고 하는 질타가 굉장히 컸어요. 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한테 심한 질책, 욕설에 가까운 질책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그 소식들도 여기저기서 들렸고 국감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질문이 또 가기도 했는데 또 과기부 장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거든요. 듣기에 따라 다릅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데 어제 R&D 예산 심사하는 날인데 과기부 장관은 출석을 안 했어요. 국회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한 해의 가장 중요한 국회 행사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예산 심사일 텐데 정작 R&D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예결특위 심사에 불참을 했습니다. 정부가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안을 이제 심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키거나 늘리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회에 아예 나타나질 않은 거고요. 영국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 그 이유로 이제 불참을 했다는 건데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결국 제대로 질의를 하지 못하고 장관한테 질의를 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 장관은 이제 지난해에도 8월 18일 그리고 24일에 각각 열렸던 국회 과방위의 결산 심사를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보이콧했는데 덩달아 불참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과학기술계로 결국은 교수님이라 돌아가실 텐데 가서 이 오명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김준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